대한민국의 외딴 섬 세 곳에서 정체불명의 거대 구조물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위성사진이 공개된 순간 전 세계 국제안보기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온다는 괴물 파도를 정면에서 찢어버리는 방호력. 그 어떤 강대국도 수십 년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구조물.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태평양 해상 인프라 분석에 바쳐왔습니다. 중동의 은밀한 군사 활주로부터 남중국해의 인공섬 기지까지 수많은 현장을 직접 조사해왔지요. 그런데 한국의 작은 섬 세 곳이 제 경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이 세 섬의 공항 건설이 대체 왜 유럽 군사학계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곳에서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을까요? 제 이름은 타리우스 벤틀리입니다. 미국 해양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그 전에는 15년간 미 해군 작전분석관으로 복무했습니다. 현장 검증 없이는 어떠한 가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실물 확인 없이는 그 어떤 주장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흔들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방분석가 네트워크의 기묘한 보고서 한 건이 떠돌기 시작했지요. 한국의 도서공항들이 단순 민간시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건설 중인 이 세 섬의 공항이 사실상 군사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흥미가 없었습니다. 한국?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저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군사시설 확장 문제로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 전략안보 포럼에서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세션 하나가 갑작스레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됐지요. 발표자가 화면에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러더니 세 개의 점을 표시했지요. 울릉도 동해 한가운데, 백령도 서해 최북단, 흑산도 남해 끝자락. 세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완벽한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20년간 해상 인프라를 분석해온 제 눈에 그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은폐된 전초기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 역시 모르는 사이 의자 끝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한국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클라우스 하펜. 독일 출신의 군사전략 분석가였습니다. 하펜이 마이크를 잡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독도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바로 그 첫 단추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하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백령도는 북한 감시용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흑산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레이더 기지로 운용될 겁니다. 이건 민간 공항이 아닙니다. 한국에 은폐된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논리 전개가 성급해 보였거든요. 근거 자료 역시 부실했습니다. 하펜의 주장은 추론에 가까웠지요. 그런데도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왜들 저러는 겁니까?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한국가를 의심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세션 끝난 뒤 저는 하펜에게 다가갔습니다. 근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펜 박사, 한국 공항의 군사적 용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펜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기색이 스쳤지요. 벤틀리, 당신은 한국을 너무 모르는군요. 그래서 데이터는 있습니까? 직감입니다. 저 위치 배치를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감? 20년 경력의 분석가에게 직감을 근거로 제시한다고요? 증거 없이 한국가를 의심하는 건 위험한 접근입니다. 제 말에 하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벤틀리, 당신은 한국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하펜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지요. 한국의 도서공항 은폐된 군사적 야망의 증거. 하펜은 그 글에서 저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홍보 전략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라고요. 저를 겨냥한 게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학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요. 벤틀리, 정말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증거 없는 의혹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새 저는 친한파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느껴진 감정은 호기심이었지요. 학계가 한국을 향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도 빈약한데 왜 유독 한국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에 해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 점을 표시했지요.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펜의 말대로 완벽한 삼각형이 형성됐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포괄하는 구도였지요. 이 위치 배치는 우연치곤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 전체를 감싸는 방어선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었지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하펜이 옳은 겁니까? 한국이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도상 위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습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요.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도서공항을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벤틀리, 그건 민간시설이야. 우리가 조사할 명분이 없어. 하지만 학계에서 군사 목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펜의 주장 말이지? 그건 그냥 추론이야. 결론은 뻔해. 한국은 그저 섬주민들 교통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하펜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반박은 왜 해? 무시하면 되잖아.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속고 있다고요. 상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벤틀리, 자네 명성에 신경 쓰는 건 이해해. 하지만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지요.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릉도 공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설계 문서들을 찾아봤지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년 주기 파고 대비 설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파도에 대비한다고요? 민간공항인데요? 일반적인 항만시설은 50년 주기 파고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군사시설도 100년이 최대치지요. 그런데 200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울릉도 공항 공사 현장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었지요. 케이슨이었습니다. 해상 방파제를 구축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지요. 그런데 크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높이 25m, 폭 24m, 길이 50m. 10층 아파트 3동을 합친 규모였습니다. 민간공항에 왜 이런 괴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 공항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건 책상 위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지요. 상사의 승인 없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로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한 번에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워싱턴발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하펜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벤틀리, 한국에 간다는 소문을 들었네. 조심하게. 한국은 자네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펜의 비웃음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혔지요. 직접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탑승 직전 저는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200년 주기 파고 대비. 민간공항이 맞는 겁니까?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구 하나가 제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지요. 한국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세계관 전체를 뒤엎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짓고 있는 겁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지요. 워싱턴을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후 급성장했다지만 인프라 수준이야 미국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정확히 4분. 입국 심사 대기 시간 7분.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도착까지 12분. 모든 것이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까? 공항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자연광에 가까웠지요. 안내판은 직관적이었고 바닥엔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변기마다 자동 세척 시스템이 달려있더군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인프라의 진짜 수준을 말해줍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녔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본 것 중 최상위권이었지요. 운영 효율성만큼은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경계를 늦추진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이 훌륭하다고 해서 도서공항의 의혹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그 세 섬의 진실을 파헤치러 온 겁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라고 했지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내일 울릉도 공항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이라. 좋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지요. 차선 표시가 선명하고 방음벽 디자인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로 인프라도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펜에게서 메일이 와 있더군요. 벤틀리 한국에 도착했다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라. 진짜는 숨겨져 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펜의 말은 이제 잡음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연구시설이었지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엔지니어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울릉도 공항 족감도가 걸려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본론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스크린 앞에 섰지요. 이름은 김현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지요. 벤틀리 박사님, 울릉도 공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울릉도 지도가 떴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이었지요.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9,000명입니다. 9,000명.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작은 인구를 위해 공항을 짓는다고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연간 방문객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지요. 생존권.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울릉도는 기상 악화 시 며칠씩 고립됩니다. 배가 끊기면 의료 접근이 불가능해지지요.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이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의심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군사 목적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 겁니까? 작은 활주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김현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릉도의 해상 조건을 모르시는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파도 높이 그래프가 나타났지요. 울릉도 앞바다의 연평균 파고는 2.5m입니다. 겨울철엔 7m를 넘기도 하지요. 태풍 시즌엔 10m 이상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m 파고라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런 파도가 치는 바다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한 방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스크린에 케이슨 도면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것이 울릉도 공항의 핵심 구조물인 케이슨입니다. 높이 25m, 폭 24m, 길이 50m입니다. 케이슨 크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25m면 8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런 구조물을 바다에 세운다고요? 이 케이슨 하나의 무게가 16,000톤입니다. 이런 케이슨 28개를 연결해서 방파제를 만들지요. 16,000톤짜리 28개.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총 45만 톤에 가까운 콘크리트를 바다에 박는 겁니다. 이건 미친 규모였지요. 200년 주기 파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문구였습니다. 200년 주기. 워싱턴에서 봤던 설계 문서에 그 문구가 다시 나왔지요.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극한 파도에도 공항이 안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항만은 50년 주기가 기준이지요. 군사시설도 100년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년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혼란이 밀려왔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 공항이 군사시설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김현우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 지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공사를 다시 할 순 없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케이슨 제작 과정, 바다로 운반하는 방법,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는 기술. 모든 게 경이로웠지요. 케이슨을 바다에 세우는 오차 범위가 20m입니다. 20m? 25m 높이의 16,000톤짜리 구조물을 20m 오차로 바다에 세운다고요? 저는 더 이상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현우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항에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까?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벤틀리 박사님, 그 질문은 예상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의혹이 돌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리지요. 이건 군사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런 과잉 설계를 하는 겁니까? 과잉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립의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겨울이면 2주 넘게 배가 끊기기도 하지요. 그 기간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려는 겁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을요. 그게 과잉입니까?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지요. 내일 헬기편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동해가 펼쳐지고 있었지요. 짙푸른 바다 위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점 하나가 보였지요. 울릉도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현장입니다. 드디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가 울릉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지요. 바다가 살아 있었습니다. 짙푸른 물결이 쉴 새 없이 몸을 뒤틀었지요. 하얀 포말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고요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지요.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해상기지를 봐왔습니다.
중동의 험한 바다도 경험했고 남중국해의 거친 해역도 조사했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울릉도 앞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야수 같았습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어제는 착륙이 불가능했지요. 양호하다고요? 저 아래 파도가 5m는 넘어 보이는데요?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지요.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화산섬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해안선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평지라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형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그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케이슨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구조물이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지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높이 25m. 8층 건물 높이의 구조물들이 줄지어 바다를 막고 있었지요.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지요. 이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바다와 싸우는 요새.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 속엔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부가 순식간에 끈적해졌지요. 저는 땅에 발을 디었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전모엔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지요. 작업복도 축축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고 손등엔 거친 노동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겁니다. 벤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현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구조물에 부딪힐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이었지요. 케이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2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면엔 파도가 핥히고 간 흔적이 있었지요. 하얀 소금 결정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매일 바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기고 있었지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케이슨에 부딪히는 순간 굉음이 터졌지요. 마치 대포 소리 같았습니다. 물보라가 10m 넘게 치솟았습니다. 바닷물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제 얼굴에 닿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파도가 매일 옵니까? 오늘은 약한 편입니다. 약하다고요? 저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공격이었지요. 겨울엔 저것보다 3배는 큰 파도가 옵니다. 태풍 때는 케이슨 꼭대기까지 물이 넘지요. 저는 케이슨을 올려다봤습니다. 꼭대기까지 물이 넘는다고요? 25m 높이를요? 그래서 200년 주기 파고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100년 기준으로는 부족했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들었을 땐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니 이해가 됐지요. 이 바다는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현장 투어가 계속됐습니다. 활주로 예정지, 관제탑 위치, 여객터미널 구역.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지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공항들이 군사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독도를 군사화하려는 전초기지라고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지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책상 위에서 지도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독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울릉도 주민 9,000명의 생존권을 위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케이슨이 여전히 파도와 싸우고 있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선이었습니다. 백령도로 떠나기 전날 저는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었지요.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를 부르는 겁니까?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한국 군부는 도서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연구원 건물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지요. 입구에서 철저한 검색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지품을 검사했지요. 군사시설 특유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지요. 한반도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에 5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북한 해안선 바로 아래 점처럼 떠 있는 섬들이었지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심장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섬들의 위치는 군사적으로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연구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남자들이었지요. 한 명은 해군 출신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전략 분석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군 출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울릉도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백령도도 방문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정보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군사연구원이 외국인에게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뭘까요? 전략 분석가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서해 5도의 상세 지도가 나타났지요. 백령도는 북한 해안에서 17km 거리에 있습니다. 17km. 서울에서 인천공항보다 가까운 거리였지요. 북한 해안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라는 뜻이겠지요. 정확합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령도는 한국 영토 중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천안함 사건도 연평도 포격도 이 해역에서 일어났지요. 저는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한국 해군 함정이 침몰했고 같은 해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지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겁니다. 당연히 군사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백령도 공항에 군사적 목적이 있습니까? 연구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해군 출신 연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울릉도에서 김현우 엔지니어는 군사 목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여기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입니까? 유사시 병력 이동이 빨라집니다. 물자 수송도 용이해지지요. 현재는 배로만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군사 운용에 도움이 된다. 이건 하펜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공항이 군사기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 분석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민간시설입니다. 군사기지가 아니에요. 다만 한국의 모든 인프라는 유사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엔 활주로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지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인 나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대국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모든 인프라에 군사적 고려가 들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해군 출신 연구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령도 공항의 주된 목적은 군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입니다. 그건 울릉도에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군사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지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군사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한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펜이 과장하는 건가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백령도를요.
다음 날 저는 백령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해가 펼쳐졌지요. 회색빛 바다였습니다. 동해의 짙푸른 색과는 달랐지요. 더 탁하고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바다 건너에 북한이 있었지요. 적대국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종사가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왼쪽 창문으로 북한 해안선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지요. 정말 보였습니다. 북한 땅이요. 희미한 산등성이와 해안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지요. 백령도의 위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17km. 서울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웠지요. 저 해안선에서 포를 쏘면 백령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는 그렇게 공격받았지요. 이 위치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저라도 군사적 의도를 의심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백령도가 눈앞에 나타났지요. 울릉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산섬이 아니라 평평한 섬이었지요. 해안선이 완만했고 내륙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바다 건너 17km의 적이 있었지요. 평화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령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백령도 공항 건설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외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울릉도와는 달리 이곳은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지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설계 도면을 펼치며 설명했지요. 백령도 공항은 울릉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짓거든요. 그럼 더 쉽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엔지니어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북한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산등성이가 보였지요. 북한 땅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북한 영공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지요. 군사적 고려가 설계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격을 위한 게 아니었지요. 방어를 위한 거였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거였고요.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군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해병대원이었지요.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군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았지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공항 조사 때문에요. 아, 공항. 좋죠. 생기면 좋아요. 왜요? 휴가 나가기 편해지잖아요. 군인이 웃었습니다. 소박한 이유였지요. 지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배 타야죠. 4시간 걸려요. 파도 높으면 못 가고요.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항이 생기면 도움이 됩니까? 군인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글쎄요. 대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병력 이동도 편해지고요.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연구원에서 들은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요. 주민들 위한 거죠. 우리야 젊으니까 배 타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힘드시잖아요. 군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군사적으로는 큰 차이 없어요. 이미 헬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주민들 편하라고 짓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지요. 울릉도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집들, 녹슨 지붕들, 바닷가에 쌓인 어망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지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70대로 보였지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공항 때문에요. 아, 그 공항.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여기 살아보면 알아요. 배 한 번 타려면 목숨 걸어야 해요. 목숨을 건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까지 배로 4시간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높으면 배가 안 떠요. 겨울엔 일주일 넘게 끊기기도 하죠.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요? 기다리는 거죠. 배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지요. 우리 동네 김서방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틀이요. 이틀 동안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틀.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이틀을 기다렸다고요? 헬기는요? 날씨가 나빠서 못 왔어요. 안개가 끼면 헬기도 못 뜨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지요. 고립, 기다림, 죽음. 군사 때문에 공항을 짓는 거라는 말도 있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군사? 우린 그냥 병원 한번 제대로 가면 좋겠어요. 주민의 입에서 나온 살고 싶다는 말이 제 이론보다 강력했습니다. 군인들이야 젊고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늙었어요. 아플 때 병원 못 가면 죽는 거예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공항 생기면 30분이면 인천 가요. 30분이면 살 수 있어요. 30분. 배로 4시간, 비행기로 30분.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였지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서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북한 땅이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었지요. 저는 지금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와 민간. 의심과 신뢰. 하펜의 주장과 현장의 목소리. 군사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지요. 주민들은 그냥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고 싶다고요.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하펜의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위치에 공항이 생기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건 사실이었지요.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지요. 백령도 북한에서 17km. 군사적으로 민감한 위치. 하지만 주민 5,000명이 살고 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다. 배가 끊기면 병원도 못 간다. 공항은 그들에게 생명선이다. 군사적 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사람이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민간과 군사, 그 사이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하펜은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내일은 흑산도로 떠납니다. 세 번째 섬. 마지막 퍼즐 조각이지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흑산도로 가는 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백령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음 날 바로 목포행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목포까지 2시간 반.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흑산도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하지만 그날은 쾌속선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요. 일반 여객선을 타야 했지요.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노인들이었지요. 큰 짐을 든 할머니들, 약봉지를 든 할아버지들. 그들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흑산도 가시는 겁니까? 네, 집에 가요. 여기 자주 오십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죠. 병원 가려면. 섬에는 병원이 없습니까? 보건소밖에 없어요. 큰 병원은 목포까지 나와야 해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뇨약이었지요. 오늘 배가 늦어서 힘드시겠네요. 익숙해요. 겨울엔 더 심해요. 일주일 넘게 배 안 올 때도 있어요. 일주일. 또 그 숫자였습니다. 울릉도에서도 백령도에서도 들은 이야기였지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지요. 서해 남쪽 바다였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진동이었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좌우로 크게 기울었지요. 위아래로도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3미터는 넘어 보였지요. 옆에 있던 선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제는 5미터였거든요. 괜찮다고요? 저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매번 이렇게 옵니까? 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진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흔들림에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4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흑산도가 보였지요. 검은 산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였지요. 흑산도, 검은 산의 섬. 섬에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거셌지요.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박진우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멀미는 괜찮으셨어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지요. 마을로 나갔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지요. 울릉도나 백령도보다 더 작았습니다. 집들이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대부분 낡고 허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노인들이었지요.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육지로 갔죠. 여기 살면 뭐합니까? 일자리도 없고 병원도 없고. 70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요. 겨울이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얼마나 끊깁니까? 길면 100일도 넘어요. 100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일이요? 100일 동안 배가 안 옵니까? 연속으로 100일은 아니에요. 띄엄띄엄 와요. 근데 합치면 1년에 100일 넘게 못 나가요. 1년의 3분의 1을 고립된 채로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요? 기다려야죠.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요. 헬기는요? 안개가 끼면 헬기도 못 와요. 흑산도는 안개가 많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고립, 기다림, 죽음. 그래서 공항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생기는 거 맞죠? 없어지는 거 아니죠?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전에도 공항 짓는다고 했다가 취소된 적 있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되는 거 맞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는 그냥 내일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손주들 보고 싶으면 육지 나가고 그것만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일을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음 날 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렸지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정지에 도착하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좁은 평지가 있었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안개가 자욱했지요. 여기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지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흑산도는 90%가 산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산뿐이었지요. 이런 지형에 어떻게 활주로를 만듭니까? 산을 깎아야죠. 산을 깎는다고요? 얼마나요? 150만 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50만 세제곱미터.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덮을 수 있는 양이었지요. 그 흙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메웁니다. 간척지를 만들어서 활주로 부지로 쓰지요.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운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D 모델이 화면에 떴지요. 이게 완성 예상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활주로가 놓여 있었지요. 바다 쪽으로는 간척지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보면 미친 도전처럼 보입니다. 미친 도전 맞습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지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 작은 섬을 위해서요? 작은 섬이라서 더 해야 합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큰 도시는 알아서 발전해요. 인프라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하지만 작은 섬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고립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준혁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지요.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의 철학입니까? 저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셌지요. 발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고 있었지요. 이 바람을 매일 맞으며 공사를 한다고요? 이 절벽에서 산을 깎아낸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5천 명의 주민들, 100일 넘는 고립, 병원 한 번 못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한국은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제가 묵고 있던 숙소에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는데 창밖이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바람소리가 평소보다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지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 경보가 떠 있었지요. 폭풍 경보 발령. 모든 여객선 운항 중단.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운항 중단이라고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배가 안 뜬다고요? 네. 폭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3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요. 지금 저는 이 섬의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심장마비였지요. 배는 못 뜨고 헬기는 접근 불가능. 저는 밤새 그 환자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죽게 놔두라고요? 새벽 4시쯤 헬기가 폭풍을 뚫고 왔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못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지요. 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합 브리핑이었지요. 국토교통부, 국방연구원, 기상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정부청사였지요. 저를 맞이한 건 국토교통부 차관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지요. 벤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새 섬을 모두 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제가 알던 세계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0년 주기 파고 대비 설계, 1만 6천 톤짜리 케이슨,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공사. 이건 제가 본 어떤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극한의 도전이었지요. 그래서 군사 목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요.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지요. 세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이 세 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고립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중 가장 고립된 세 곳이지요.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연간 결항 일수, 의료 이송 지연 건수, 응급환자 사망 통계. 숫자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세 섬에서 기상 악화로 의료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127건입니다. 그중 23명이 사망했지요. 23명.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23개의 생명. 23개의 가족. 이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없어서 헬기가 못 와서 공항이 없어서 죽었지요.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새 공항의 족감도가 나란히 떴지요. 이 새 공항이 완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였지요. 공항 완공 후 사망 확률 47%에서 8%로. 저는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였지요. 공항이 생기면 사망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항을 짓는 이유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군사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권 보장입니다. 차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철학입니다. 차관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지요.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외진 섬에 사는 사람이든 같은 국민입니다.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지요. 병원에 갈 권리, 학교에 갈 권리, 응급 상황에서 구조받을 권리.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군사 인프라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철학을 가진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지요. 며칠 후 국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였지요. 유럽, 미국, 아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얼굴이 떴습니다. 그리고 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하펜이었지요. 하펜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펜 박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하펜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의 도서공항은 명백한 군사 전략입니다. 울릉도는 독도 군사화의 전초기지이고 백령도는 북한 감시기지이며 흑산도는 중국 견제용 레이더 기지입니다. 익숙한 주장이었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위성사진과 지리적 분석이 증거입니다. 새 섬의 위치를 보십시오. 완벽한 삼각 구도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새 섬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케이슨 공사 현장을 봤고 백령도에서 주민들을 만났으며 흑산도에서 폭풍에 갇혀 이틀을 보냈지요. 화면 속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펜 박사님의 주장은 지도와 위성사진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저는 화면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울릉도 케이슨 사진이었지요. 이것이 울릉도 공항의 방파제입니다. 높이 25m, 무게 16,000톤의 케이슨 28개로 이루어져 있지요. 왜 이런 괴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할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군사 목적이라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기지는 효율성이 핵심이지요. 하지만 이 공항은 200년 주기 파고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군사 기준보다 2배 높은 기준이지요. 하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위장입니다. 과잉 설계로 민간 시설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펜 박사님, 울릉도 앞바다의 파도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하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 앞에 섰습니다.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지요. 마치 대포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공항을 짓는 건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지요. 저는 다음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흑산도 마을 회관 사진이었지요. 이것은 흑산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지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배는 못 뜨고 헬기는 접근 불가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밤새 환자 곁에서 지켜봤지요. 하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군사 전략 분석과는 관련이 없지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지요. 하펜 박사님, 그 환자가 죽었다면 그건 통계가 됩니다. 군사 전략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통계요.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전부였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세 섬에서 23명이 의료 이송 지연으로 사망했습니다. 공항이 있었다면 그중 대부분은 살 수 있었지요. 이게 한국이 공항을 짓는 이유입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미국 출신 전문가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도 위성사진만 보고 군사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벤틀리 박사님의 현장 보고를 들으니 생각이 바뀌네요. 현장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출신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하펜 박사님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은 현장 증거를 제시했지요. 분석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하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토론이 끝날 때쯤 사회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벤틀리 박사님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안도했지요. 토론이 끝난 후 하펜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벤틀리, 오늘 토론을 보고 많이 생각했네. 인정하기 싫지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현장을 보지 못했어. 지도와 데이터만 봤지. 그게 내 한계였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펜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패배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지요. 사진, 영상, 인터뷰 기록, 데이터.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명확했지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밤낮 없이 보고서를 썼지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벤틀리, 괜찮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었지.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도서공항 군사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이었지요. 87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국제인프라전략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지요.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센터 강당이었지요.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국의 삼각 인프라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3개의 점이 표시됐지요. 몇 달 전까지 저는 이 세 공항을 의심했습니다. 군사 목적이라고 생각했지요. 지도상의 위치가 너무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에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직접 봤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울릉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울릉도 공항입니다. 25m 높이의 케이슨 28개가 바다를 막고 있지요. 200년 주기 파고에 대비한 설계입니다. 군사 기준의 2배예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9,000명의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는 백령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은 백령도입니다. 북한에서 17km 거리지요.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5,000명의 주민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농부들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지요. 저는 주민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냥 병원 한번 제대로 가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지요. 청중이 숙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흑산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지요. 이것은 흑산도입니다. 저는 이 섬에서 폭풍에 갇혀 이틀을 보냈습니다. 배도 못 뜨고 헬기도 못 오는 상황이었지요. 영상 속에서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장마비였지요. 저는 밤새 그 환자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헬기가 올 때까지. 청중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게 공항이 없는 섬의 현실입니다.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침 생명선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생명의 통로. 군사 용어에 불침함모라는 말이 있지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전략적 요충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서공항은 다릅니다. 이건 불침 항모가 아닙니다. 불침 생명선이지요. 청중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생명선.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인프라. 그게 한국이 짓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지요.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고립된 섬이 많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배우면 되지요. 중요한 건 기술보다 의지입니다. 국가가 외진 곳에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발표 후 한 달 동안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피지, 파푸아뉴기니, 칠레, 브라질. 모두 섬이 많은 나라들이었지요.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협력할 수 있을까요?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진 섬주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한국.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인용됐지요. 하펜의 주장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저를 초청한 겁니다. 울릉도 공항 현장을 다시 방문해달라고요. 인천공항에서 김현우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네.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지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이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지요. 그 위로 활주로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네.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저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성되고 있었지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걸어 다녔지요. 활주로 예정지 위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케이슨에 부딪히고 있었지요. 하지만 방파제 안쪽은 고요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바다를 막아내고 있었지요. 여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지요. 네. 1년 후면 가능합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고 있었지요. 이곳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다리던 환자들, 배가 끊겨 울던 가족들, 병원 한 번 못 가서 떠난 사람들.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 활주로가 그들을 살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뭐가요? 이걸 만들어주셔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셔서요. 김현우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였지요. 국민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결론을 썼지요. 한국의 공항은 땅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학 위에 지어졌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철학.
외진 곳의 국민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이것이 한국도서공항의 본질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래 인프라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효율성만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인간 우선 인프라.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았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서공항을 조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들이 군사적 위장에 불과하다고 의심했습니다. 하펜의 말에 반쯤 동의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 고립된 주민을 보고 케이슨 위에서 부딪히는 파도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삼각망은 전략이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철학이었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진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를 세상에 전하고 있지요.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파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서공항 최종 보고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지요. 20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작업이었지요.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전략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